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의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발 건강에는 좀 많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발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발에는 우리가 뭐 작은 티눈 하나만 생기더라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때문에 발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발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다 보니 발 모양이 변형되는 족부질환이 생겨도 제때 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 그러나 족부질환은 걸음걸이에 영향을 끼쳐 발목과 무릎, 고관절은 물론 척추까지 신체 전체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족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처음에 잘 병원을 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다른 부위 큰 관절은 다쳤을 때 바로 증상이 심하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에 오시는데 발은 좀 처음에 증상이 좀 경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바로 오지 않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은 사실 그렇게 이제 좀 증상은 경미하더라도 뭐 티눈이나 작은 것만 있어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이제 처음에 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오셨을 때 병이 좀 악화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프거나 일단 다쳤다고 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바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한쪽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근육과 신경,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다리를 통해 척수, 심장, 뇌로 연결된다. 때문에 발에 통증이 있거나 발가락이 변형됐을 때는 빨리 정형외과를 찾아 원인을 밝히고 조기에 치료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발은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 지면에 딱 바로 닿는 부위라 정적 기능, 즉 서 있을 수 있는 기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걸을 때 이제 땅을 박차고 나가는 이제 앞으로 추진력을 주는 동적 기능이 같이 있는 부위라서 아주 중요한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간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이 불편하면은 아주 못 걷지는 않지만 사실은 걷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연세 드신 분들이 고관절을 다쳤을 때 이제 걷지 못하면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 여러 가지 심폐기능이라든지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행이 잘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 때 이 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위의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이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되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기 마련. 이때 발에 발생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아진다. 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시로 가벼운 체조나 산책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이나 등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진 과장과 함께 발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저는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급히 걷다 보면 평소에도 발을 좀 자주 삐끗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삐끗해도 뭐 금방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좀 잘 안 가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발 만들기에 한번 동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성진 과장과 함께 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발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발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목과 발은 몸을 지지하는 이제 정적 기능과 이제 몸이 앞으로 나갈 때 추진력을 주는 이제 동적 기능을 함께 하는 부위로서 이제 총 28개의 뼈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각각의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복잡하게 연결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네, 발목 관절은 이제 외측 복숭아뼈에 해당하는 이제 비골과 내측 복숭아뼈에 해당하는
이제 경골 사이에 이게 격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에 거골이라는 뼈가 끼워져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또 족부는 이제 뒤꿈치뼈에 해당하는 이제 종골, 그리고 발등뼈와 연결되는 주상골, 설상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등뼈에 해당하는 중족골, 그리고 발 이제 끝에 이제 발가락 뼈로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생겼습니다. 네. 네,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그만큼 복잡한 만큼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발을 이루고 있는 뼈나 관절도 잘 부러지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족관절 골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골절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 중에 하나고요.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발목 골절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혀서 다쳐서 부러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이제 운동이나 일을 하다가 접지르면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는 이유도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발목 골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과라고 쓴 부위가 이제 안쪽 복숭아뼈 부위이고요. 네. 외가 쪽이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 부위입니다. 이제 이 사이에 이게 네모나게 끼어져 있는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거골이라는 뼈인데요. 네. 이렇게 발목뼈가 이제 접지를 때 보통 안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접지르게 되면서 이 거골이라는 뼈가 안쪽 복숭아뼈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수평 방향의 골절이 생기게 되고 반대편 쪽에 이제 외가 쪽은 이 발등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힘줄이 이쪽 내과 쪽 방향으로 이거 복숭아뼈를 당기면서 네. 사선 방향의 골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 뭐 뼈가 똑 부러지는 거잖아요. 이제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던데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외관상으로 이제 봤을 때 상당히 심한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이제 그 수상당한 부위를 만졌을 때 상당히 심한 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 골절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부종이 좀 퍼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부까지 또 이제 다 부러지지 않은 부위까지 아프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부종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붓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데도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뭐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은 뼈가 좀 작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골절 양상을 확인하게 되고요. 뭐 만약에 골절이 심하게 분쇄된 것 같은 양상이 보이게 되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드물지만 발목 쪽이 이제 접질러서 심하게 이제 돌아갔을 때 혈관이나 신경이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이나 혈관 검사도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치료도 중요할 텐데요. 치료는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항상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골절이 됐더라도 심하게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투시경을 이용해서 네. 골절 부위를 잘 맞춰서 단순히 석고붕대로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골유압을 잘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러질 때 발목은 주변 인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전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제 수술은 이제 이 부러진 골절 부위를 개방을 해서 정확하게 뼈를 맞추고 보통 이제 금속판이나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빨리 이제 잘 고정을 해서 네. 조기에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잠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네. 네, 앞서 보셨듯이 지금 바깥쪽 복숭아뼈가 사선 방향으로 부러져 있고 골절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내측 복숭아뼈는 이렇게 일자 모양 수평 방향으로 골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이 이제 수술한 사진인데요. 이제 외측 복숭아뼈는 사선 방향의 골절을 잘 맞춘 이후에 금속판과 나사못으로 지금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안쪽 복숭아뼈 부위도 어긋나 있던 이 관절면이 잘 맞은 상태로 지금 이 사진에서는 금속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나사못으로 이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못이랑 이제 금속 핀으로 고정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따로 제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복숭아뼈 부위 자체가 우리 신체에서 살이 별로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네. 나사나 금속판이 있게 되면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이게 배긴다고 하죠. 만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좀 뭐 네. 달라붙는 신발이나
장화 같은 걸 신게 되면 많이 베기게 되거든요.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불편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불편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보통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골 유압이 잘 되면 나중에 제거를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모든 골절들이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족관절 골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골절이 합병증이 다 있지만 이 족관절, 발목 골절은 그나마 합병증이 많지 않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절을 잘 고정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골절을 맞춰 놓으면 네. 다시 충격을 받아서 재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수술하면서 났던 상처 부위가 이제 덧나서 염증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네. 대부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골유합이 되고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발의 구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 그 뼈 부위 중에 종골이라는 부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 부위도 좀 잘 골절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골은 이제 발 뒤꿈치 뼈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네. 발목 골절과 함께 이제 발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네.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서 뒤꿈치 부분으로 착지를 했을 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종골골절은 한 90% 이상에서 젊은 남성에서 네.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거의 그렇게 네, 다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운동도 좀 가격하게 하는 편이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발 뒤꿈치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렇죠. 튼튼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골절이 잘 일어나는군요. 네. 예,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진단은 아까 그 족관절 골절과 마찬가지로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골골절이 의심이 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종골골절은 이제 특징적으로 압박이 되면서 부러지는 골절이기 때문에 관절면을 침범하면서 이게 조각이 많이 나는 분쇄 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골절하고는 다르게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CT 촬영이 필수적인 골절입니다. 잠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네. 네, 좌측에 이제 사진이 일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뒤꿈치 뼈의 중간부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이 엑스레이 사진은 이제 CT를 찍은 사진이 우측의 사진인데요. CT를 찍어서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은 엑스레이처럼 위에서 아래쪽으로 부러져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앞쪽으로도 골절선이 가 있고요. 예, 이렇게 분쇄가 되면서 덩어리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보이고 관절면 쪽으로도 지금 골절선이 가 있고 이 짜잘한 조각들도 이렇게 조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골골절은 꼭 CT를 찍어서 이제 분쇄 정도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골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종골이 골절이 됐을 때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CT 촬영에서 전이나 분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없이 석고붕대를 감아서 한 10주에서 12주가량 고정하는 것만으로 잘 치료가 되는 편이고요. 네. 이 뒤꿈치 뼈는 이제 걸을 때 하중을 많이 받는 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하는 기간 동안에 체중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관절면이 포함된 분쇄가 심하게 된 골절인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골절 부위를 열어서 금속 판과 나사못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이제 골절을 고정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 분쇄가 돼 있는 관절면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수술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네. 종골골절은 특징적으로 이제 수상할 당시에 붓기가 상당히 심한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붓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바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보통 붓기가 빠질 때까지 한 1에서 2주 정도 기부술을 해서 네. 붓기가 충분히 빠지고 나면 수술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골골절은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상처가 잘 덧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수술 이후에 창상 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관절면이 분쇄가 돼서 부러지는 골절이기 때문에 골절을 잘 맞춰서 뼈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 관절면에 이제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제일 아랫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딱 무게를 그렇습니다. 예. 지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발에서 가장 중요한 뼈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더 확실하게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염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발목이 삐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쵸? 이걸 염자라고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예. 보통은 이제 뭐 삐었다 아니면 뭐 접질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발목 염자인데요. 네. 발목 염자는 이제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동 중에 발생을 하게 되고 뭐 그 외에 좀 이제 고르지 못한 길을 걷다가 이렇게 발목을 삐끗해서 이 염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염자라고 하면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는 이제 완전히 접질러서 이렇게 발목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만성으로 발목이 삐끗하려는 느낌을 계속 느끼는 만성 염자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바깥쪽으로 이제 발목이 많이 삐는데 다른 분들도 바깥쪽으로 많이 삐시나요? 아니면 안쪽이 더 많은가요? 그러세요. 보통 네. 발목 염자는 바깥쪽으로는 잘 이제 접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그래요? 발목의 뼈의 구조상 이 발이 안쪽으로 더 잘 접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이제 접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네.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이제 그 반대쪽인 외측에 있는 힘줄이 반대로 늘어나면서 그 구성하는 힘줄들이 당겨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외측 염자입니다. 네. 잠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접지르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이제 안쪽인데요. 그래서 발목에 대해서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접지르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접지르는 이제 방향이고요. 네. 이제 우측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안쪽에 뼈하고 이제 인대를 이제 보여준 그림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접지르게 되면은 바깥쪽 복숭아뼈에 붙어 있는 힘줄들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서 끊어지거나 늘어나면서 이제 염자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벼운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그냥 발목 뼈다고 그쵸. 하시면서 병원 안 가시죠. 그냥 냅두죠. 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워낙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접지른 이후에 좀 붓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좀 통증이 완화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 이걸 간과하게 됐을 때는 만성 염자로 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뭐 진단은 단순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손상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보통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절 동반 여부나 아니면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외측에 늘어져 있는 힘줄을 당겨서 관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찍는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 염자가 이제 발목이 꺾이면서 인대가 손상을 받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인대가 얼만큼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또 그 분류가 나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뭐 많이 접질렀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발목의 외측에는 이제 세 개의 힘줄이 복합체를 이루면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보통 임상 증상에 따라서 손상 정도를 저희가 분리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정상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경미한 부종이 있으면서 이제 살짝 접지른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인대는 약간 빨갛게 부어 있긴 하지만 네.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1단계. 저희가 보통 이제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정도의 단계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불안정성은 이제 복숭아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 파열되거나 늘어나면서 이 바깥쪽 관절이 덜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게 이제 불안정성인데요. 네. 2단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도 있으면서 붓기나 부종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힘줄이 빨갛게 부으면서 부분적으로 파열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네. 정도의 단계가 2단계고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발목을 움직이는데 약간의 불편감이 좀 많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단계 마지막 그림은 심한 염자의 단계인데 불안정성이 아주 심하고요. 그 붓기나 부종도 아주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인대도 완전히 파열된 상태가 되고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거의 딛고 걷기가 힘든 정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심각한 경우에 3단계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목 염자 같은 경우는 신발 신는 것도 많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하이힐 신다 예, 보면 맞습니다. 그게 네. 상당히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뭐 접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이 예, 접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빈도가 훨씬 많죠.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높아서 아이고 어떻게 저걸 신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여성은 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하실 때는 뭐 농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무릎 이렇게 발목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농구화를 아,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 농구화가 발목이 높이 그렇죠, 올라온 이유가 높으니까. 이제 삐지 염자를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다 가벼운 경우는 이렇게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빈다. 그러면은 좀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심하면 심할수록 외관상으로 봤을 때 붓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뺐는데 물론 붓기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대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대부분에서는 심하게 접지는 경우에는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심한 붓기가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봤을 때 정말 심하게 부었다면 아니면은 부어서 며칠 봤는데 이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네. 꼭 병원을 바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무지외반증입니다. 조금 더 익숙한 네, 질환명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구두를 신을 때 굽 높이도 그렇지만 앞코가 이제 뾰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구두들을 많이 신으면 이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기 쉽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성들의 볼이 좁은 신발이 무지외반증과 연관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여성들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볼이 좀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도 보면 전족이라고 해서 맞아요. 발 모양을, 그렇죠. 예. 후천적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일부러 작은 그렇죠. 걸 신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양보다는 건강이 더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네. 발의 모양도 이제 변화하지만 통증도 당연히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지외반증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이제 보이는 질환이라서 대부분 잘 아시는데요.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의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지발가락의 이제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가 이렇게 두툼해져 있고요. 네. 내측으로 불룩하게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이제 외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엄지발가락이 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휘는 이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측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이런 변형을 저희가 건망류라고 부르는데요. 네. 장시간 서 있거나 이제 걸어 다닐 때 신발과 마찰이 되면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빨갛게 붓고 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무지외반증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딱 그 모양이 그 구두 신는 모양이에요. 네. 앞코가 뾰족한.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신발을 신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 연구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네. 이제 무지외반증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에서는 발생 빈도가 2% 이하로 나왔고요. 네. 신발을 신는 사람에서는 약 33% 정도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신발이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유전적인 이런 영향은 또 없는지 가족력 같은 것도 한번 그렇습니다.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신발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는 거는 가족력을 얘기하는데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서 약 한 50%, 80% 가량 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로 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평발이나 전신 인대 이완증이나 아니면 신경 근육성 질환이나 체중 증가도 이 무지외반증의 이제 발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진을 보니까 발 모양이 굉장히 좀 네, 보기보다 좀. 보기에 네. 되게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일단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뭐 진단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대부분 무지외반증이 진행이 돼서 발의 변형이 심해져서 외관상의 문제로 병원을 이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원 당시에 어느 정도는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환자분이 일단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이제 발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환자분의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발의 종류 아니면 직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검사로는 이제 선 상태에서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발의 변형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의 척도를 저희가 각도를 재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이제 이 무지해반증의 경증을 판단하게 됩니다. 잠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은 네. 좌측이 이제 정상의 발 사진이고요. 이제 우측 사진이 무지해반증이 있는 발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노란 선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선들을 그어서 각을 측정하게 되는데 먼저 측정하게 되는 각도가 첫 번째 발가락이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얼마나 휘었는지를 보는 각도를 저희가 측정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외측으로 휘게 되면 그에 반해서 이 발등뼈라고 하는 이 중족골은 반대로 이 발 안쪽으로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등뼈와 두 번째 발등뼈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또 저희가 측정하는 이 각도를 재서 이 병의 정도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는 밖으로도 너무 이제 보이는 게 좀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또 많이 그렇죠. 받을 것 같고 네. 또 거기서 느껴지는 불편감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무지해반증이 있다고 뭐 반드시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변형이 심하지 않은 무지해반증에서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변형을 악화시키는 굽이 있는 하이힐, 이제 뾰족한 볼이 좁은 신발을 피하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신발 안쪽에 뭐 패드나 이제 장비를 착용해서 뭐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으로 된 재질의 그 사이에 껴주는 뭔가 보조기를 이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도 괜찮은데요. 이제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변형이 더 진행되는 것을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 패드를 껴서 발가락을 벌려준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미 변형된 것이 교정되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돌출된 부위가 계속 신발을 신으면서 자극이 되게 되면은 네.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술은 어떨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수술은 일단은 변형이 심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을 결정할 때는 환자분의 주된 증상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환자분의 직업이나 아니면 운동을 어떤 걸 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서 보셨던 엑스레이 상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척도를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떤 수술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지해반증의 수술 방법은 흔히 한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수술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여러 가지 요소, 그 다음에 그 측정된 척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뭐 수술은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엄지발가락을 당겨서 변형을 유발하는 힘줄만 절제를 해서 발가락을 펴주고 그다음에 외출에 돌출돼 있는 그 돌출부를 절제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잘 되고요. 더 심하게 변형이 된 경우에는 이제 뼈를 잘라서 교정해주는 절골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좌측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어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가 있고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등뼈도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사진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줄을 절제를 해서 지금 바깥쪽으로 펴져 있는 상태이고요. 튀어나온 이 건막류라는 돌출된 부위는 지금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등뼈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발등뼈의 윗단이나 아랫단의 뼈를 절골을 해서 안쪽으로 붙여주는 수술을 지금 같이 한 사진인데요. 절골된 부위는 이렇게 철심을 박을 수도 있고요. 네. 나사못으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마친 다음에 좀 언제부터 다시 그 전과 같이 걸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이건 합병증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일단은 어떤 수술을 시행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술 후에 3일 정도만 지나면 엄지발가락에 좀 체중이 덜 실리도록 이제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을 신고 어느 정도의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한 2주가 지나면 이제 수술 부위에 실밥을 뽑고 발가락이 다시 외측으로 이제 가지 않도록 안쪽으로 당겨주는 이제 테이핑을 좀 지속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보통 한 4주에서 6주가 되면 이제 특수한 신발도 벗고 이제 좀 편한 신발을 신어서 보행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일하시는 게 발에 많이 이렇게 무리가 가는 일이 아니시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이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3개월쯤이 되게 되면 좀 약간 이제 평소에 신던 그런 신발도 신을 수가 있는데요. 뭐 하이힐이나 이제 볼이 좁은 신발은 신을 수가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야 되겠죠. 네, 다시도 뭐 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간 동안 피하는 게 좋겠고, 이제 무주예반증이 합병증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 가장 안 좋은 거는 수술한 이후에 이 무주예반증이 다시 재발하는 건데요. 무주예반증이 재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수술적인 원인으로 수술 중에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많은 경우는 수술 외적인 경우로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통증이 좀 감소하시면 이제 환자분이 임의대로 이제 조기에 좀 엄지발가락에 체중을 실른다든지 아니면은 조기에 이제 좁은 신발을 좀 신으시는 경우에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한 이후에는 수술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수술 이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말은 좀 어렵지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이 아픈 질환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기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질병이라서 대부분 또 좀 많이 알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면 뭐 다른 질병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고 아시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질병이고요.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근막의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네. 족저근막은 이렇게 발가락 5개의 뼈 밑에서 시작을 해서 발 중간을 지나서 발 뒤꿈치 뼈에서 모여서 붙는 단단한 섬유 조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발바닥에 넓게 퍼져 있는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옆에 그림을 보시면 네. 이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 뼈 붙는 바로 직전의 지점에서 이제 손상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환자들이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하시나요? 예, 대개 통증은 이제 발바닥 이 뒤꿈치 뼈 내측이 디딜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병이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뒤꿈치만 아픈 것은 아니고 이 발바닥의 내측 경계를 따라서 발바닥 전체로 좀 증상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특징적인 환자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사용하지 않다가 첫 발을 디딜 때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낮에도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디디고 나가려고 할 때 통증이 극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느 정도 딛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나면 통증이 좀 이제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뒤꿈치를 땅에 대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환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오래 서 있거나 발을 좀 많이 쓸 때 더 심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도한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스트레스나 충격은 보통 적응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견디게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 한계를 넘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그 가해진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면 이제 뒤꿈치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년에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족저근막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뒤꿈치 위쪽에 있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다른 사람보다 좀 짧거나 타이트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네.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게 되면 저희가 걸을 때 족저근막에 많이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평발이나 아니면 뒤꿈치뼈 자체가 변형이 돼 있어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진단과 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보통은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디딜 때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하는 이런 임상 증상과 그 다음에 통증 부위를 촉지하는 것만으로도 임상적으로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안 하던 등산이나 마라톤을 시작하셨다든지
아니면 발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그러니까 한 적이 있는지 문진을 해서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 질찰 소견으로는 이제 앞통의 위치가 중요한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유발되는 곳이 뒤꿈치의 내측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하게 앞통이 유발된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이제 만성이 됐을 때는 일반 엑스레이에서 족저근막이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가 골극이라고 이제 뼈가 뾰족하게 돌출되는 게 관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족저근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오래되게 되면 이제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초음파상으로 이걸 확인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치료 방법도 살펴볼 텐데,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조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만 치료하더라도 많이 호전을 보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족저근막염이 특징적으로 네.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이제 질환이 오래되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게 보통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거의 한 90% 이상에서는 많은 호전을 보이시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네. 아까 많이 써서 이제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운동을 좀 이제 자제해야 되는 건가요? 덜 써야겠죠? 그렇죠. 운동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아무리 이제 무리가 가서 만약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무리가 가는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원인이 되는 자극을 이제 멈추고요. 꼭 이제 뭐 운동을 좀 하셔야겠다고 하시면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실내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수영 같은 거를 좀 해서 이제 이미 무리가 간 족저근막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급성기에는 족저근막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소염제를 좀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성에는 거의 약이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통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 한 번 정도는 뭐 맞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이제 아픈 자리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사를 놓은 자리가 근막이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타의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뭐 많은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물론 체외 충격파는 이제 몸 바깥쪽에서 족저근막을 충격을 줘서 자극을 줌으로 해서 손상이 되어 있는 족저근막이나 퇴행성 변화가 된 근막을 재생시켜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기대해보고 이런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그러면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수술은 정말 거의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드물게 시행하게 되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이 없거나 점점 더 이제 악화되는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은 이제 족저근막 통증이 있는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좀 이렇게 헐렁하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거나 이제 비가역적으로 변형이 된 이 병소 부위를 아예 도려내 버려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조금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수술은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환이 당뇨발인데요. 이거는 당뇨 환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당뇨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없겠지만 네.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질환이고요. 막연하게 발생하면은 혹시 절단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들게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는 분야도 이제 당뇨발의 치료입니다. 네.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기구라든지 아니면 약제라든지 드레싱 제제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옛날에는 정말로 잘 치료가 되지 않던 당뇨발도 최근에는 절단하지 않고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럼 당뇨발 환자분들은 발 관리를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뇨성 이제 족부 궤양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성 이제 이 족부 궤양은 치료 기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보통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분이 기본적으로 발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드레싱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집에서 시행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거는 상처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처 주변에 혹시 이제 발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열감을 느끼시는 경우에 이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거나 병원에 오셔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고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처에서 이제 냄새가 좀 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한 감염을 이제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평소에 이제 소독을 하실 때는 네. 상처를 깨끗하게 이제 약을 바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보통 닦아내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 이제 연세 드신 이제 할머니분들이나 할아버지분들은 이 상처 부위를 잘 닦아내고 나서 바람이 잘 들게 열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지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약간의 촉촉하게 이제 수분 드레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이제 소독을 잘 하시고 나면 수분 드레싱을 해서 붕대로 잘 이렇게 밀폐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이렇게 수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꺼즈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드레싱 제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발에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 지식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지식들 대부분 근데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인터넷도 많이 발전돼 네. 있고, 또 워낙에 당뇨발이라는 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 치료받는 질환이 아니라서 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이제 잘 숙지를 하고 계신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궤양이 생기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양 치료가 좀 빨리 되도록 돕는 또 치료도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하면서 상처를 치료를 이제 촉진시켜주는 이제 성장 인자를 아예 연고에 넣어서 창상에 바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상처가 빨리 자라도록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기계인데요. 상처 부위에 음압기라는 기계를 걸어서 상처를 이제 자꾸 빨아당겨주면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진물들이 고여 있지 않고 빨아당겨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새살이 자라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으로 된 경우에는 이 상처 주변에 이제 조직이 괴사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괴사가 일단 되면은 주변에 조직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괴사된 조직을 도려내거나 좀 긁어내서 새로운 조직이 잘 자라줄 수 있도록 변연 절제술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당뇨병이 오래되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말초 혈관병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말초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혈관 확증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정말로 심하게 막힌 경우에는 저희가 풍선 확장술로 실제로 혈관을 넓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혈관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혈관 확장 시술을 하는 의사인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잘 안 났던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빨리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절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감염이나 이런 괴사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감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정맥 항생제를 쓰면서 상처를 잘 소독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농양이 있거나 이제 골수염이 같이 동반돼서 정말 심한 감염이 생겼을 때는 이 배농을 하거나 이 조직이 괴사된 거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괴사된 부위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부분적으로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절단한 부위가 또 다시 재생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이제 감염은 보통은 심한 상태라면은 이게 갑자기 확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응급 수술에 준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괴사 부위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 완전히 절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서 절단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심란해 하시고 네.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에
이 절단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가 실패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치료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환자분과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상의나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당뇨발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모든 병이 뭐 그렇겠지만 당뇨병은 특히 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이제 왼발로 다니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발의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이제 조이거나 뭐 이런 신발은 안 되고 두툼한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찜질방이나 뭐 이런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데 갔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발이 아프면 뭐 발에 침을 맞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뜨거운 팩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신발을 신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신발을 신을 때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신발에 뭐 돌멩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냥 신고 걸어 다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신발을 신을 때는 뒤집어서 혹시라도 이물질이 신발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이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네. 매일매일 본인 발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해서 새로 뭐 상처가 생긴 건 없는지 아니면 물집이 새로 잡힌 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진 과장과 함께 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질환들을요, 미리 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발목 관절염 등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좀 발목이 자주 삐끗하는데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어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발 역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 질환이 발생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발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